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영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건강한 가족들을 위하여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셨는가요? 몹시 궁금합니다. 날씨가 이제는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갑자기 더웠다가 또 요즘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 아닌데 평일인데 또 느닷없이 오늘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날이 선선해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환경오염 때문이 아닌가. 뭐 환경오염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먹거리도 오염됐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게 아닌가. 과연 우리 이제 후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나갈지. 예전에 나왔던 영화 엘리시움이든가 지구상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부자들은 저 위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짓고 사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현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 동안은 우리가 건강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독소,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우리 몸을 침범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은 이제 테러리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깐 나오는 게 9.11 테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처럼 음식의 이제 테러가 우리 삶을 덮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2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같은 해 테러 희생자보다 145배나 많은 40만 명이 비만 유행병으로 죽었던 것이다. 사실 2001년은 비만 유행병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형편없는 식생활과 운동 부족과 관련한 사망자 수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그때부터 이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이어졌다라는 거죠. 흡연에 의한 사망보다 비만에 먹거리가 안 좋아서 사망하는 게 더 숫자가 많다라는 통계지가 나왔다라는 거죠. 비만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무시되었고 미국인들의 정서상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미국인들은 교통사고 사망을 훨씬 무서워하고 걱정하지만 200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비만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10배나 더 적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딜레마들인데요. 비행기 사고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근데 비행기 사고보다 자동차 사고가 더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는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뭐 모든 걸 다 또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살아가기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제 9장은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마라톤과 같이 이제 비만자는 집행 날짜를 모르는 사형수와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10장은 이제 심장인데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뭐냐면 고혈압, 혈액에 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은 비만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과다한 영양에서 태어난 새 살인마이며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다. 2005년 미국인 4명 중 1명이 여러가지 심장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심장질환은 과체중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심장에는 심장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다. 대동맥이라고도 하죠. 이 관상동맥이 좁아져 혈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날마다 2,740명의 관상동맥 질환자들이 관상동맥 우회로 조성 수술을 받는다. 이 수술로 인해 정부에서 부담하는 의료비는 156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뭐로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죠. 세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비가 싸다고 해서 싼 게 아니거든요. 그건 결국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만 유행병에 영향을 받는 장기는 비단 심장뿐만이 아니다. 메오맷 오즈 박사는 시드니 대회에서 견고한 위험들을 상기하며 비만의 위험이 뇌, 뼈, 간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 파괴자인 비만이 암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이어지는 게 이제 암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미국인들도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암이 발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부모나 뭐 조상님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나도 암이 걸릴 거라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DNA와 직접 관련 있는 암은 전체의 5%에서 10%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된 발암 원인은 무엇일까? 폐암의 경우에는 담배를 들 수 있다. 그러면 결장, 식도, 유방, 췌장, 자궁, 신장 등의 암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딱히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만이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에 점점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비만으로 이제 수렴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은 전체를 다 차지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봐요. 암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촉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뭉쳐있는 상황에서 트리거, 방아쇠 같은 역할이 이제 어떤 것이 비만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생활 습관이나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서 하나가 촉발되는 순간 이제 암이 나한테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미국 암학회의 결론을 요약하면 이렇다. 생활 습관이 좋았다면 암 10종 중 6종은 피할 수 있었다. 생활 습관이 좋다면 60%의 암은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생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한다. 따라서 암 예방 정책의 중요 목표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암의 60%가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나쁜 식습관에서 생긴다는 얘기다. 미국 암 학회에서 요약을 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암을 피하려면 생활 습관을 고치자고 선언하는 건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암으로 이득을 보며 승승장구하는 몇몇 제약회사들에게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다. 비만 문제는 늘 정부로부터 외면당해왔다.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주장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제약회사들이나 선거 때마다 제약업계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정치인들에게는 별 소득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뭐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또 비만 유행병이 결장암, 유방암, 췌장암, 식도암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먹거리가 암에 여기는 60%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는 결국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암을 유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제2형 당뇨병 얘기가 나옵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언젠가부터 성인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이 되었다. 뭐 1형 당뇨는 뭐 유전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자가면역 질환일 수 있고요. 어쨌든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뇨병 하면은 제2형 당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2형 당뇨병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그것은 신경체계를 매일 조금씩 파괴해 환자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면역체계가 약해져 환자는 사소한 감염에도 견디지 못한다. 단순한 감기도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다. 왜? 피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심장 및 뇌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24,000명의 당뇨 환자가 시력을 잃는다. 저는 당뇨병 중에서 그 후유증, 당뇨병의 이제 결과로 오는 이 아주 심각한 게 이제 시력 상실이라고 보거든요. 손가락 잘라내고 발가락 잘라내는 건 뭐 의수의족을 닮으면 되지만 시력을 잃으면 그동안 봐왔던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차라리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못 갖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른 부위가 더 발달할 수 있지만 몇십 년을 세상을 보다가 못 보는 아주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릴 수 있는 게 이제 당뇨병이죠. 또한 그 2배쯤 되는 환자가 신장 기능을 잃어 이틀에 한 번씩 투석기계에 몸을 연결하여 몇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보다 더 심한 증상도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켜 심하면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무서운 것들도 다 뭐 때문에 생긴다고? 비만이죠. 비만을 왜 온다고?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래서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장이 되는데 이제 비만을 부추기는 사회라고 하면서
14장에 하루 24시간 전방위로 넘쳐나는 음식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클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니기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기 전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나 참 먹는 게 먹거리가 없었거든요. 오직 집에서 해주는 음식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나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 보편적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진짜 넘쳐나죠. 저희가 자랄 때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이건 병 걸렸을 때 외에는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치열했죠. 그래서 이제 넘쳐나는 음식들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79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일 내내 24시간 음식을 파는 곳이 늘어나는 것도 비만 유행병의 원인 중 하나다. 미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소비 열량의 3분의 1 이상을 외식에서 충당하는데 같은 양이라도 외식을 할 때는 집에서 식사할 때보다 열량이 평균 200칼로리 더 높다고 한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칼로리를 자꾸 따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천 킬로 이상을 오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살이 찌겠지만 200칼로리 더 먹었다고 하면 200칼로리도 소비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칼로리보다는 정말 내 몸에 좋은 음식들, 입에 맛있는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선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식당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집에서 요리하는 음식보다 영양가는 훨씬 떨어지지만 보통 더 기름지고 맛있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잡식성 동물의 딜레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짤막짤막해요, 사실은. 인간은 단맛에 본능적으로 끌린다. 단맛이 생존과 동원이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요. 그게 아직도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달콤한 음식물은 에너지원인 당이 풍부할 뿐 아니라 대부분 먹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들이다. 반대로 쓴 음식물에는 먹으면 자칫 죽을지도 모르는 독이 들어있다. 네. 인간은 야생 열매 채취를 아주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여전히 사냥은 가끔씩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몸에 저장해둔 열량은 이제 궂은 날씨나 기아 시기를 견디는 데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상황은 거의 바뀐 게 없다. 수렵 생활할 때하고 우리 인간의 구조는 바뀐 게 거침없거든요. 인간은 여전히 갖가지 먹을 거를 찾아 헤매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들판이 아니라 슈퍼마켓, 식당,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인간이 먹을 것을 찾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었다. 그곳에서 인간은 고리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능에 따라 단 것을 먼저 고른다. 그래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잡식 동물의 딜레마에 이끌려 목숨을 거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와닿지 않으세요? 모든 음식이 달아졌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이렇게 졸업식 날이나 얻어먹을 수 있었던 짜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단짠보다는 더 짭짤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달아졌죠. 심지어 짜장면조차 달아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단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뭐든지 달아야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들이 생기는 거고 당뇨도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16장으로 넘어가는데 먹보 이론에 비극해가지고 84페이지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모건 스폴록 감독의 슈퍼사이징이 음식을 넘어 전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이 감독이 이제 딱 고립된 데서 고립된 데가 아닌 거죠.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고 삼시세끼 계속 이제 패스트푸드만으로 먹습니다. 며칠 만에 그만두는지 이걸 해갖고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얘기인데 여기서는 자동차, 길, 집, 의료 등 모든 것이 더 크다.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 현상을 놓칠 리 없다. 10대 마케팅 전문가 어마잘은 USA 투데이에서 대형화라는 개념은 힘과 관련이 있어 잘 먹혀 들어간다. 더 큰 것을 고르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다는 인상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다 커졌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극장의 팝콘 크기도 키워버렸고 모든 게 커졌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보통 미디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빅 사이즈라는 거죠, 사실은. 8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엄 사이즈의 감자튀김이 30년 전에는 라지 사이즈로 팔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통적인 음식의 1인분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미국 심장폐혈액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5년에서 2005년 사이 카페올의 잔 사이즈가 2배로 커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45칼로리였던 카페올의 한 잔 열량이 350kcal로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무의식으로 침투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세뇌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식동물의 딜레마와 먹보 이론은 음식과 인간관계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지만 인류에게는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섹스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지배된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유전자를 전하고 살아남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어머니의 권위도 그렇지만 우리 유전자에는 접시를 비워야 한다는 의무감이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음식 남기면 저희는 되게 혼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을 안 남겨요. 배가 불러도 음식을 남기면 죄악시 되는 거거든요. 코넬 대학교 브라이언 원 싱크 박사는 많은 양의 음식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먹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명령을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바바라 롤스 박사는 이런 유혹은 인류의 기원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 기아 시대를 대비하는 데 익숙해진 인간은 음식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몸을 저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DNA 저장돼 있고 교육이라는 DNA보다 더 무서운 교육이라는 그 속에서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라는 음식을 너무 천대시하고 있는데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옳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는 안 봐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구경꾼이라고 나오는데 95페이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비만 유행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학자들은 이를 빅2라고 부른다. 첫 번째 원인은 음식물 과다 섭취, 두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이다. 사실 운동을 해갖고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왜 운동을 자꾸 하느냐? 다른 기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운동 열심히 해보십시오. 칼로리 얼마큼 빠지는지 살이.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입에 맛있는 음식이 아니고 몸에 맛있는 음식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의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엄마들한테 있습니다. 엄마들. 물론 아빠들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엄마죠. 왜? 음식을 해주는 게 엄마니까. 97페이지에 조그만 화면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틀림없이 몸에 문제가 생긴다. 1999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건 텔레비전이건 화면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21시간 이상을 넘어서면 위험은 2배로 껑충 뛴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 텔레비전을 놓고 보는 아동의 경우 비만해질 위험이 31%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들고서 끝없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나마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서 보는 건 괜찮지만 또 집에 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뭘 해요? 치맥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은 양의 음식들을 또 생각지도 못하고 먹게 되고 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먹방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어때요? 나도 모르게 음식이 땡기게 되고 다이얼을 돌려서 어떻게 해요? 야식을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밤만이라고만 외치는 거죠.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브랜드 그리고 광고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고에 의해서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기 위해 광고는 신중함, 융통성, 설득을 선택했다. 우린 여기에 다 설득당하고 있는 거고요. 싸게 팔리는 식품들은 생산비가 적게 들었을 테니 영양가가 낮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보다 잘 먹지 못할 거라는 결론도 섣부르다. 하지만 돈을 적게 쓰는 사람에게 많이 쓰는 사람만큼 좋은 식품을 팔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은 베버리 힐즈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부자들은 날씬하고 베버리 힐즈가 아닌 흑인들이나 그 스페니쉬들이 사는 곳은 어때요? 비만 인구가 넘쳐나는 거죠.
103페이지에 보게 되면 소득도 없는 일에 매년 150억 달러의 돈을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액수는 미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 사용하는 액수다. 이것만 봐도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또 다른 증거로 이 분야 관련 간행물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표 잡지로 셀링 투 키즈가 있다. 여기서 아이들을 상대로 공략을 한다는 거죠. 부모의 교육은 해일처럼 밀려오는 광고 공세에 힘없이 허물어진다. 어린아이는 현실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8세가 되기 전까지 광고의 목적이 제품을 팔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맥닐 교수는 어린이들은 이미 6세 때부터 일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설득당한 거죠.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아무리 엄마나 아빠들이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자랄 때처럼 밥상머리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밥상머리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뭘 하나 안 먹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꼭 아이들한테 먹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더 한 번 더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얘기를 해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